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와 함께 병행해서 글쓰기 쓰는 방법을 좀 천천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지시문을 좀 활용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글을 처음 써야 되는지 좀 어색한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와 부교재를 함께 사용해서 여러분들과 글을 쓰는 방법을 좀 천천히 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글쓰기 쓰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단계인데요. 어떻게 주제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긴 글쓰기가 아니면 당일 제출을 하는 방식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수업은 월요일입니다. 근데 그간 수강 정정 기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네,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좀 이렇게 여유가 있게 하기 위해서 주말까지 이렇게 올리도록 했고, 그리고 공지사항이랑 이런 것들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한꺼번에 듣고 숙제를 올리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수업을, 제 수업만 듣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든 수업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저는 좀, 제 마음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조금 돕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아, 아침에 수업을 일찍 일어나서 듣기 힘들다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수업 시간까지 올려라 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월요일 날까지는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공지했던 것처럼 제 시간에 정해진 시간 내에 올리지 않는 학생들은 네, 결석으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에 올리지 못한 학생들은 질의응답에 올리면 제가 점검을 하고 채점을 해서 과제 점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숙제를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 미루지 마시고 정확한 시간에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교재를 못 올릴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당분간이 아니라 제가 기존에 학교에서 받은 PDF 파일을 조금씩 오려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저작권 시비 문제로 올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뭐 설명하는 데에 PPT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지만 학생들에게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 다시 한번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 전체는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학교 측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글쓰기 전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쓰기 전략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글쓰기 과정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글쓰기 전과 그리고 글을 쓰는 단계 그리고 글쓰기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글쓰기 전 단계는 주제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개요를 짜는 겁니다. 개요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목차짝입니다. 네. 주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제목이 아닙니다. 주제는 내가 어떠한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주제를 찾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했다면 그 자료를 처음과 중간과 끝에 맞게 잘 배열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요 짜기입니다. 개요를 어느 정도 다 짰으면 개요에 맞게 글을 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본격적인 글쓰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동안 우리가 짤막하게 글을 쓰기는 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글을 쓴 어떤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목차 짜기입니다. 목차 짜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면 사실 글은 반 이상 쓴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목차 짜기가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차를 잘 짜고 다 쓰고 그리고 나서 개요에 맞게 글을 다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퇴고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퇴고는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기가 쓴 글을 다시 읽고 고쳐서 쓰는 거는 새로 쓰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새로 쓴 글도 다시 쓴 글만큼 잘 쓰진 못합니다. 네, 새로 쓴 글도 또 뭐 해야 되나요? 퇴고해야 돼요. 근데 이 고치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퇴고의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쳤다라고 싶으면 두 가지 결단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정말 다시 써야 되나? 처음부터 정말 다시 써야 되나? 아니면 고칠 부분이 어디인가? 네. 고칠 부분만 수정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칠 부분만 수정 사항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시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개요 짜기로 다시 한번 가면 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치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다시 고치면 됩니다. 이 고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통일성입니다. 물론 개성적인 글이나 창작이 강한 글도 좋은 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그 무엇도 아닌 통일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부분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네 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쓰기 그 단계에서 글쓰기 전, 글쓰기, 그 다음에 글쓰기 후, 요 단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 그 글쓰기 전 단계에서 주제 찾기와 관련된 부분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생각입니다. 주제를 찾기, 그리고 주제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을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잘 알아야 할 말이 있고 쓸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글을 쓸 때, 주제를 쓸 때, 글을 쓸 때 쉽게 쓸 수 있고 글의 내용이 풍성해질 수 있겠죠. 또한 자기가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찾기가 쉬울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부분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지도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요리의 1도 모르면서 요리와 관련된 글을 쓸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요리와 관련된 주제나 자료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효율성도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안다라는 게 많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두 번째로 문제의식이 뚜렷한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주제는 자신이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할 때에 누군가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한다면 매력적인 글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쓰는 글은 대부분 설명문 형식이기보다는 논설문 형식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주장을 담고 있으려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문제를 이렇게 제기했다면 뭐 해야 될까요? 문제 던지는 거에서 끝내야 될까요? 아니죠. 답을 모색해야 되죠. 요즘 나오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 공해로 인해서 전기차를 많이 널리 대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용하면 공해가 감소한다. 그런데 지금 휘발유나 가솔린 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공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공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많이 대중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쓰고 싶은데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전기를 수여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든지 휘발유 주유소처럼 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속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나는 전기차를 대중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후속으로 뭘 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고 가솔린이나 휘발유차를 사용했을 때에 이 공해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얘기해 줘야죠. 아니면 전기차 말고 다른 운송수단, 다른 어떤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운송수단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주제를 찾을 때에는 먼저 제가 얘기했죠? 자기가 잘 아는 걸 선택을 해야 된다. 또 하나 이걸 가지고 문제의식이 뚜렷한다라는 건 독자의 관심을 얻을 수 있어요. 네, 독자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독자의 관심을 얻는 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어야 된다고요? 네, 해결 방안 역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나요? 백색 공포라고 있습니다. 하얀색 종이만 보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은 거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써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이 상태, 여러분들 아시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이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브레인 라이팅, 마인드 매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근접성, 유사성, 차별성 등의 법칙을 무시하고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연상법입니다. 근접성, 유사성, 차별성을 뭐 하는 거예요? 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이거에 대한 예는 조금 더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을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은 팀을 먼저 구성하고요.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한 명의 기록자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자, 서기가 팀원들이 낸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을 진행할 때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의견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이다,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모아진 아이디어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골라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제 방향을 설정할 때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랑 마인드 매핑이랑 조금 비슷한데 다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마인드 매핑을 설명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라이팅. 브레인 라이팅은 브레인스토밍과 마찬가지로 자유연상법인데요. 차이점은 브레인스토밍은 토론의 형태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이라면 브레인 라이팅은 쓰기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혼자서 하기 어렵지만 브레인 라이팅은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테마를 상단에 써놓고 그 테마 단어를 보고 키워드를 보고 생각나는 것을 마구잡이로 쓰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단어나 어절보다 문장으로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떠오르는 것을 마구잡이로 쓰기 때문에 다 쓴 후에 어떤 내용인지 자신이 알아볼 수 있도록 문장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쓴 내용들, 문장들을 비슷한 종류끼리 부류끼리 모아서 너무 테마와 동떨어진다라는 내용은 버리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싶은 것들은 모아서 처음, 중간, 끝으로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 특징, 장점, 단점,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개인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단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기대 효과, 뭐 이렇게 목록을 나누어서 묶어 놓는다면 그것들이 어디에 서론으로 갈지, 본론으로 갈지 알 수 있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좀 한번 써볼까요? 개념, 특징, 장점, 단점, 부정적, 뭐 긍정적, 단기적, 그 다음에 장기적 효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개념이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서론에 많이 쓰이겠죠. 반면 장점, 단점 요런 것들은 분류화해서 본론에 많이 쓰이겠죠. 그 다음에 장기나 단기화된 효과에서는
결론 부분에 쓸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문장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단어를 내뱉었는데 왜 그 단어를 내뱉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단어를 내뱉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인드 매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매핑은 그 자유연상법에 따르기는 하지만 약간 시각적인 사고 방법입니다. 테마에 대한 연상을 선과 도형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서 한눈에 내 머릿속에 어떤 사고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념들을 상호 관련성으로 묶기 때문에 복잡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방법은 테마를 중앙에 쓴 뒤에 동그라미를 치고 테마와 관련된 상위 개념을 몇 가지 제시하여 또 동그라미를 쳐요. 그리고 테마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상위 개념에 관계된 하위 개념을 또 생각나는 대로 생성해서 선을 그어 연결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마인드 매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글쓰기가 있습니다. 네, 글쓰기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죠. 개인적인 글쓰기가 있겠죠. 또는 학술적인 글쓰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상업적인 글쓰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이런 거 개인적인 글쓰기에는 나를 위한 글쓰기니까 일기가 있을 수 있고요. 수필이 있을 수 있고요. 메모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학술적인 글쓰기에는 보고서, 레포트,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감상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상업적인 글쓰기에는 뭐 광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뭐 상업적으로 또 뭐가 있다, 뭐라고 뭐 또 쓸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글쓰기를 할 때 또 생각나는 게 나는 문법이 또 생각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글쓰기에서 또 이거를 분포화해가지고 일기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 난 초등학교가 생각나. 난 그림 일기. 나는 비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마인드 매핑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브레인스토밍은 뭐냐? 글쓰기를 앞에다 둬요. 글쓰기. 글쓰기 하면 떠올리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부끄럽다. 그리고 부담스럽다. 학교 보고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들을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일렬로 어떤 단어로 쓰는 건데요.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류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마인드 매핑이랑 브레인스토밍의 약간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늘 수업은 3장 우리가 교과서로 따지면 3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3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목이 공간지능입니다. 이 공간지능에서 세 번째 파트가 글쓰기는 새로운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게 이제 주제고, 그 주제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게 브레인 라이팅이에요.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브레인 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이제 몇 페이지에 이렇게 있냐면 제가 조금 책을 좀 찾아보는데 시간이 좀 있네요. 네. 어이.
어, 네, 책 59페이지, 58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예를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따왔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SNS와 관련된 브레인 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큰 주제로는 SNS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에게 SNS는 어떤가? 라고 해서 나에게는 SNS는 페이스북과 동의어로 인식되어 있다. 2009년과 2010년 한국어 도우미를 하는 도중 외국인 친구들 권유로 페이스북에 가입됐다. 갑자기 이제 한국 그 대학생 얘기하게 됐다가 그리고 군입대 이후에 뭐 싸이월드 미니홈피 글을 올릴까 하다가 페이스북을 선택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뭐 페이스북 친구들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SNS 중에 네,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은 나에게 좀 이로운 존재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페이스북의 또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단점 여기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가운데는 또 단점은 아니에요.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들에게도 페이스북 열풍이 있다. 요즘 그 병사들, 사병들에게도 핸드폰이 주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갑자기 군 복무 막판에 여단장이 페이스북을 통제해서 살맛이 안 났다. 뭐 이거는 갑자기 이 그 페이스북을 하지 못하게 돼서 어떤 단절된 그런 기분 나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 들어가다 보면은 뭐 병사들이 페이스북만 하고 있었다. 뭐 페이스북 메인 하면은 요거와 유사하다. 페이스북의 담벼락은 싸이월드 미니어피 이 세 가지와 유사하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쭉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몇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페이스북의 장점이랑 단점을 나눌 수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 설명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나눌 수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단락 요거 그죠? 요거 그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어 있고 페이스북이 왜 인기 있게 되는지 인기 요인 이건 뭐 요 앞에 있는 것들에 포함되겠죠. 이렇게 뭉탱이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 글을 보고 그러면 이 분류된 글을 보고 뭘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글에 개요를 짤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이제 요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이 끝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키워드를 3개를 줄게요. 대학, 전염병, SNS와 관련된 마인드 매핑을 먼저 작성하세요. 마인드 매핑.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대학이다. 아니면은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 3개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대학 하고 싶은 사람은 대학하고 전염병 하고 싶은 사람은 전염병 하는 거예요. SNS 하고 싶은 사람은 SNS 하고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마인드 매핑을 그리고요. 다른 하나는 뭐? 브레인 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2개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근데 저는 마인드 매핑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그냥 손으로 그리셔도 돼요. 손으로 그리셔서, 캡처해가지고 그냥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브레인 라이팅만 이렇게 워드 치시고 이것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몇 개까지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마인드 매핑은, 하나, 3개, 3개. 하나, 대학 있고,
3개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조금 더 해도 괜찮아요. 조금 더 해도 되는데 힘들까봐. 뭐 시간이 없으면 네. 요거까지 해도 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은 하나 더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네. 하나, 둘, 셋, 넷, 4개까지. 3개만 해도 그냥 인정해 주겠습니다. 대신에 브레인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네. 15개. 그러니까 15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5문장. 이해되셨나요? 네, 문장은 번호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 4, 5 이렇게. 되셨나요? 네. 요 숙제를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까지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늦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오늘까지 숙제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